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 성종시기 조선을 뒤흔든 스캔들의 주인공 어우동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수다몽 초기에 올린 어우동 영상이 있지만 너무 초기 영상이라 음향 상태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는 만큼 오늘은 어우동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녀의 어머니 사건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에게 어우동으로 알려진 이 여인의 아버지는 박윤창이라는 인물로 1429년 세종 11년 문과시험에 11등으로 급제를 한 문과 출신 엘리트 관리였습니다. 박윤창은 승문원 지사를 지냈고 성균관 사예 그리고 군수 등을 지냈던 인물로 본관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청북도 음성군 음죽현 사람으로 쓰여져 있고 음죽현에서 군수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박윤창은 학문에 능하고 식견이 뛰어난 사람으로 성품이 온화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우동의 어머니 이름은 정귀덕인데요. 박윤창과 정귀덕 두 사람 사이에 박성근이란 이름의 아들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어우동 이렇게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귀덕은 성질이 아주 모진 소문난 악처였다고 합니다. 1457년 세조 3년 5월 19일 실록 기록을 보면 귀덕은 본디부터 성질이 사납고 모지름이 비할 데가 없어 박윤창을 위협하고 억눌러서 종처럼 부리었다. 박윤창은 한쪽 눈이 애꾸가 되었는데 애꾸가 되었는데 새로 집을 지으면서 기와를 덮고 일을 마친 후에 아내와 더불어 창문을 어디에 둘 것인지 의논을 하다가 뜻이 합해지지 않으니 귀덕이 박윤창을 욕하기를 이 애꾸는 놈아 네가 일을 아는가 하고는 손에 장대를 잡고 처마 귀야를 때려 부수면서 말하기를 네가 이미 내 뜻을 거슬렀으니 이런 집은 지어 무엇하랴 하고는 당실과 창벽을 때려 부수어 남김이 없으니 그 성질이 사납고 모지름이 이와 같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편을 종부리듯이 하고 집을 짓다가 창문 만들 자리를 놓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애꾸는 놈아 하고 욕을 하면서 집을 때려 부쉈다고 하니까 정말 이 성질이 보통이 넘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박윤창이 선천적으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인지 다친 것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야, 이 정귀덕의 모습은 조선시대의 다른 여인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남편에게도 이러니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더한 행동을 했겠죠. 집에 있는 노비들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고문을 가해서 죽는 이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바람까지 피웠다고 하는데요. 집에 남자 종이 있었는데 키도 크고 인물이 좋아서 마음에 들었던지 기록에 사랑하여 부리었다 라고 되어 있으니 그 종과 사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귀덕과 남자 종이 사통을 하는 것을 엿본 여종 하나가 마님이 종과 더불어 사통을 했어요 하며 소문을 내었는데 그 소문은 귀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귀덕이 이 괘씸한 것 감히 상전을 욕보여 하며 이 소문을 낸 여종과 그 아들까지 때려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이 일로 정귀덕은 관아에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박윤창은 이런 아내를 위해서 제 아내는 사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고입니다 하면서 아내를 풀어달라고 사정을 했고 이에 옥관 그러니까 죄수를 감시하는 관리가 규중의 일은 너무 은밀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어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비웃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박윤창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아내의 무고를 주장했는데요.
그 슬퍼하는 모습이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정기덕은 너무 운 좋게도 당시 가뭄이 들어서 석방이 되었는데요. 천재지변이 생기면 죄인을 사면하면서 천재지변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사면을 받고 풀려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 박윤창이 먼저 사망을 하고 이 고약한 성미의 정기덕이 과부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사이 어우동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음주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그 고약한 성미를 부리면서요. 자, 그러다가 성종 19년인 1488년 정기덕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도둑이 들었는데 물건만 훔쳐간 것이 아니라 정기덕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안성군수가 차사원으로 차출이 돼서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고요. 또 양반집 아녀자가 살해된 사건인 만큼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지한 조정에서도 경차관 이의영을 보내서 함께 조사하도록 합니다. 당시 정기덕은 본인의 집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조카 정소의 집에 방문을 했다가 사망을 한 것인데요. 이영은 정기덕의 일가족과 이 사건이 일어난 곳 이웃 세 집 사람들을 모두 불러다가 잡아두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삼절린이라고 해서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의 세 집 사람들이 증인이 되거나 연대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집의 사람들을 일단 다 가두어 두고 신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신문을 봤던 사람들이 다 이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닙니다. 정기덕의 아들 성근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하는 증언을 하는 겁니다. 어미와 아들의 관계가 여느 모자의 관계와는 달랐으며 박성근이 충분히 어미를 죽일만 했다는 거죠. 자, 이에 1488년 성종 19년 6월 20일 이 사건이 성종에게 보고가 되는데요. 음주현 출신의 사망한 군수 박윤창의 처 정씨가 도둑에게 살해되었는데 경차관 이희영이 가서 추국하니 그 아들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성종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천지간에 이와 같은 일이 있겠는가? 경이 가서 신문하되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살펴서 진상을 알아내도록 하라 하면서 좌의정 홍응을 위관으로 삼아서 죄인을 추국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내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 위관은 의정을 보는 의정 대신들 가운데 임시로 뽑아서 재판관으로 임명해 보내는 건데요. 좌의정을 보낸 거니까 이 일이 매우 위중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8일 후 성종의 명을 받고 의군부를 살피고 온 이 도승지 송영이 정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을 신문하였더니 모두 다 박성근의 짓이라고 자백하였다 하오니 형장을 가하여 박성근을 신문하시옵소서 하고 얘기를 했고, 내가 처음에는 어찌 자식이 부모를 해야 할까 했는데 이 일은 더 이상 의심할 바가 없구나. 한치도 남기지 말고 자세히 살피도록 하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박성근이 왜 의심스러웠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정기덕이 쥐고 있던 노비문기, 그러니까 노비문서가 박성근의 아내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욕심이 너무나 많았던 정기덕이 이 노비문서를 꽉 쥐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박성근의 처에게 가 있으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증언을 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어우동의 딸 번좌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어우동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에 외가에 머물렀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번자가 이 문서는 할머니가 제게 맡겨두신 건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숙모께 드린 거예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라 하며 재차 신문을 하자 용기를 낸 번자가 사실은 숙부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하면서 사실대로 실토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을 실토한 번자는 이제 보석금을 내고 보방되어서 나가게 되죠. 자,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박성근. 사실 정기덕이 살해되었을 때 없어진 폐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발견이 된다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물이 될 텐데 이 작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금부 강력 김훈이 이 박성근의 집을 다 수색을 했는데 어느 구석을 딱 봤더니 땅을 파고 그 안에 항아리를 묻어둔 것이 발견이 돼서 딱 열어봤는데 안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종에게 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것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은 모두 주인님의 의복이었는데 지금은 다 친척집에 두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 의복이 숨겨져 있다는 친척집에 가서 그 상자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그 상자에는 옷과 면포 20필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었는데 아유 이거 절대 작물 아닙니다요. 이거는 저희 집에서 장차 혼인할 때 쓰려고 모아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과 관련된 일들을 다 잡아서 정말 작물이 아니냐 물어보고 또 신문을 했는데 이것이 작물이라는 증거는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작물이 발견이 되지 않으니 증거가 없어서 뭔가 또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나 했는데 이번에도 번자가 힌트를 줍니다. 할머니 시신을 안치하고 사흘 후에 숙부, 숙모와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나무로 된 인장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길래 제가 뺏어서 봤더니 그것은 할머니의 성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도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도장은 원래 할머니가 뭐 토지 문서나 노비 문서 같은 데다가 찍던 바로 그 도장인 겁니다. 사실 이 도장은 할머니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새로 지은 호적삼, 적삼 끈에 매달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해를 당할 때 도둑이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이거 어디서 났어? 하고 물었는데 사촌 동생이 아버지가 줬어!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숙부께서 당황하면서 그 도장을 뺏으면서 이거 어머니 빈소 처마에서 내가 주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차관이 내려온다는 그런 기별이 들리자 숙부께서 그 도장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 도장이 남아있다면 정말 완벽한 물증인데 경차관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겁에 질려서 그걸 불태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증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하지만 증인이 있는 거잖아요. 번자라는. 그래서 이 증언을 가지고 박성근을 다시 계속 압박을 하니까 박성근이 결국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죽이도록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하며 자백을 하게 됩니다. 박성근은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와 사이가 몹시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정기덕이 바람을 피는 현장을 박성근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엄마가 잠잘 때 봤는데 발이 4개 있는 걸 봤다 하면서 소문을 내고 다닌 겁니다. 자, 그러자 정기덕이 아들을 막 미워해서 밤이 되면 너 이 녀석 여기 들어가 있어 하면서 정기덕을 괴짝에다가 가둬버리기도 하고 옷이랑 음식도 노비들처럼 주고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바람 핀 것을 봤다라는 이유로 박성근은 아동학대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장을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박성근. 재산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정기덕이 토지며 노비며 이걸 다신이 다 꽉 쥐고는 아들에게는 적은 재산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망이 쌓여있던 박성근이 이제 어머니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자, 일단 종 내은산, 내은동과 공모를 해서 정기덕이 조카 정소의 집에 마시를 갔을 때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녀를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소 집에도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왕석이라는 종을 한 패로 끌어들였는데요. 그렇게 이제 정기덕이 정소의 집에 마시를 갔을 때
강도로 위장한 내은동, 내은산, 왕석이 정기덕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정기덕을 살해한 겁니다. 이때 여종 악덕도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집 종인지 기술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도 정기덕에게 많이도 시달렸던 그 집 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강도 사건으로 위장했던 것이 이렇게 다 들켜버리면서 이들의 살인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정기덕의 조카 정소가 이들과 함께 공모를 했는지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문을 했는데 곤장을 맞은 후유증으로 옥에서 그만 사망을 합니다. 정소가 공모자가 아니라면 억울하겠지만 정황상 공모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승지 송영은 이 사건을 성종에게 다시 보고를 하면서 결국 작물은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성종이 이 사건은 강도 사건이 아니므로 작물을 찾아서 바로잡을 일이 아니다. 이 박성근이 이미 자복을 했으니 형벌을 내리는 것이 옳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중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 나타나는 사건이 일어나면 조선에서는 3번 심리를 하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심리니까 당연히 다시 심리를 하고 이제 다시 임금님께 보고를 하는 복계를 해야 되는데 성종이 난신적자, 그러니까 나라를 어지럽힌 신하나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과 같은 이런 불충한 무리들은 원래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다시 이 심리를 하고 복계를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살리자는 것 아니냐, 박성근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라면서 그대로 처벌을 내리라고 명합니다. 결국 박성근과 그와 공모한 여종 약덕, 내은산, 내은동 등은 능지처참에 처해질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고 재심의 여지도 주지 않고 그대로 처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송영이 아직도 남았습니다 하며 또 한마디를 합니다. 박성근의 처는 박성근에게 너무나 불손하게 박성근이 형신을 당할 때 너는 마땅히 빨리 죽어야 할 것이다 하며 욕을 했습니다. 하며 박성근의 처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박성근의 처가 이 박성근에게 너는 항상 나를 버리고 싶어 했지만 내가 양반딸이어서 감히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하면서 마치 나는 박성근과 달라 그가 저지른 범죄를 1도 몰랐고 1도 관여를 하지 않았어 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의금부 당상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처도 공모를 한 것이 맞으니 처벌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성종이 박성근의 처도 추국하여 어떻게 처벌할 건지 논의해라 라는 명을 내리죠. 자, 그래서 이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서 박성근의 처를 어떻게 처벌할 건지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심의 윤필상 등이 박성근의 아내는 지아비가 벌을 받는 걸 보고도 슬퍼하기는커녕 도리어 업신여이고 욕을 했으니 강상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홍응이 박성근의 일은 여느 죄를 범하는 것과 다르니 그 처자와 정소의 처자를 전가사변시켜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먼 북방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한 거죠. 이에 이철견이 박성근이 제 어미를 죽인 것을 공모한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그 아내가 어찌 모르고 참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국문할 때 온갖 말을 하면서 박성근을 욕했으니 이것은 강상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잔읍, 그러니까 아주 피폐한 고을에 종으로 보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일단 박성근의 처가 잘못했다는 전제 하에 어떤 죄를 내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게 되는데요. 결국 박성근과 정소의 처와 자식들은 먼 변경에 있는 마을에 노비로 보내졌고 박성근이 부모로부터 받은 전답은 모두 나라에 귀속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우동의 친정은 어우동과 상관없이 풍비박산 나게 되었습니다.